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명절에 쓸쓸히 홀로 보낸 60세 젊은 할매예요. 글쎄 외동아들 내외가 홀랑 처갓집만 가지 뭐예요. 내가 돈이 없는 부모라서 올 필요도 없다면서 말이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요즘엔 돈 없으면 부모 취급도 못 받나 봅니다. 생때 같은 내 자식, 세상에 하나뿐인 자식이니 애지중지하며 온갖 희생 다하며 키워놨더니 개무시가 웬 말인가요? 며느리네 친정에 좀 산다고 그러던데 며느리나 아들내미마저 돈 없는 저랑 자기 친정을 얼마나 비교하던지 서럽게 짝이 없었죠. 그놈의 돈이 뭔지. 사막에 신기루 갔던 돈을 쫓아 한평생 건강까지 잃어가며 열심히 일했지만 쫓으려 할수록 돈은 저에게서 멀어지더군요.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속도로 멀어지기만 하던 게 돈이었죠. 이제 내 나이 60이 되고 돈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온 내 운명을 받아들이게 되더군요. 그런데 참으로 요상하죠. 욕심 다 버리고 내려놓으니 돈이란 놈이 덥석 내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돈이 말이죠. 60평생 살면서 언감생심, 꿈에서도 본 적 없는 액수의 돈이 지금 제 소나기 안에 있어요. 이렇게 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여자 팔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이 참 뒤웅박팔자네요. 돈이 생기니 사람 마음가짐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한평생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희생만 하다 죽고 싶진 않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 대상이 아무리 피 섞인 가족이라도 말이죠. 요즘은 정말 100세 시대인데 아직 60%밖에 안 살았으니 지금이라도 날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한 게 진짜 잘한 짓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한테 희생만 하며 살아온 제가 감히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의 행복 없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만 산다면 어느 순간 내 존재는 없어질 거라고요. 내 인생에 내가 없는데 가족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전 지금까지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마냥 희생만 하는 삶 말이죠.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께 펼쳐보일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핏대 세우며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살라고 하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엄마에 대한 많은 기억은 없지만 순간순간의 따뜻한 기억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긴 머리에 뽀얀 피부, 천사 같은 외모에 착한 마음씨와 다정한 말투를 가진 엄마였어요. 나에겐 정말 완벽한 엄마였지만 엄마는 몸이 너무 허약하기 그지없었죠. 안 좋은 건강 탓에 엄마는 아이를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지만 외동딸인 저 하나로 만족해야 했어요. 물론 우리 집안이 경제적인 사정도 몹시 안 좋았기에 아이를 많이 낳을 형편도 안 됐죠. 엄마는 급성 백혈병으로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가셨어요. 전 엄마와 이별할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이미 내 곁에 엄마는 없었죠. 엄마가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한 달은 울었던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엉엉 울며 다녔죠. 어린 마음에도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했기 때문이에요. 하늘은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빨리 데려갔는지 엄마가 불쌍하고 제 인생 또한 굉장히 가엾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표현할 길이 대성통곡하는 것밖에는 없었죠. 아빠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해외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제게 하늘이 무너지는 제안을 하더군요. 미정아, 잘 들어. 아빠가 한 3년 정도만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큰 돈 벌어서 우리 미정이 다시 데리러 올 거야. 그때 동안만 동네 고아원에 잠깐만 있어줄래? 아빠가 전화도 자주 하고 편지랑 사진도 많이 보낼게. 정말 미안하다, 아가. 아빠, 엄마도 날 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아빠까지 날 버린다고요? 안 돼요, 아빠. 제발 날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네? 전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결심을 굳힌 듯 단호했죠. 미정아, 아빠도 마음이 아프지만 한국에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구나. 해외로 나가서 조금만 고생하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 멋진 양옥집도 사고 미정이 대학까지 보내줄게. 아주 예쁘고 비싼 원피스도 사주고 말이야. 조금만 참으렴. 그렇게 전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아빠가 사주신 곰인형과 함께 말이죠. 그 곰인형은 아직까지도 제 방에 있어요. 지금껏 거의 50년간 제 목숨처럼 지켜온 곰인형이죠. 아빠가 해외 건설 현장으로 떠나고 한 몇 달간은 편지도 자주 오고 전화도 가끔 왔어요. 그런데 고아원에 아주 큰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50년 전에 고아원은 시설이 아주 열악했죠.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닌 거의 가건물 수준이었고 지대도 낮은 곳에 심지어 개울물 옆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자 개울물이 순식간에 불어나 건물이 통째로 거의 떠내려가다시피 해버렸죠.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은 저를 포함해 밤에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꼴이었어요. 뭔가 축축한 기분에 눈을 반쯤 뜨고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있었는데 고아원 원장님의 고함소리와 천둥 번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얘들아, 다들 얼른 일어나서 밖으로 나와. 홍수 나서 건물이 다 떠내려가게 생겼어. 옆에 친구들 얼른 다 깨워. 늑장 부리면 우리 다 죽는다. 얼른 나와. 전 당장 뛰쳐나가려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더듬더듬 아빠가 주신 곰돌이 인형을 찾았죠. 친구들이 재촉에 재촉을 더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생사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야, 김미정, 얼른 나와. 왜 다시 기어들어가는 거야? 괴물에 휩쓸려 죽고 싶어? 안 돼. 우리 아빠가 준 곰돌이 갖고 나갈 거야.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이라 잘 보이지도 않았지만 우르르 쾅쾅하며 천둥번개가 번쩍일 때 인형을 찾을 수 있었고 거의 맹꼴찌로 그곳을 빠져나왔죠. 고아원 원장님의 리드하에 인명피해 없이 아이들이 다 대피하긴 했지만 온갖 집기며 모든 살림살이들이 눈앞에서 둥둥 다 떠내려가 버리더군요. 조금만 늦게 대피했다면 진짜 어린 저도 함께 휩쓸려 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렇게 몇 달간 생활했던 고아원이 자연재해로 초토화되면서 우린 전국의 다른 고아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어요. 다른 곳에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아빠와의 연락은 두절되었어요. 언젠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은 있었지만 솔직히 확신도 자신도 없었어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라 아빠가 날 찾을 확률도 제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확률도 희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전 완벽한 고아가 돼버렸어요. 너무 절망적이라 어린 나이에 우울증에 빠져버릴 정도였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한 3, 4년 지나니 아빠의 존재마저 희미하게 잊혀지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고아원에서 학교도 다니며 잘 생활하고 있는데 한 명의 복병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창 사춘기였던 절 징글징글하게 쫓아다니던 남자아이였죠. 동갑인 그 남자아이는 입에 담기도 남사스럽게 저한테 사귀자고 하질 않나, 손을 잡으려 하질 않나, 그 아이의 손이 닿을 때마다 소름 끼치게 싫더군요. 얼마나 싫었으면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양동철. 친구들이 그 아이를 항상 양동이라고 놀렸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동철이는 결국 고아원에서 말썽을 부려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동 조치되었죠.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고아원에 있던 물품들을 몰래 훔쳐 장에 가서 내다 팔았던 거죠. 아무튼 어려서부터 싹수가 우울한 친구였어요. 고아원에서 잘 지내다가 독립해야 하는 나이가 되어 고등학교 졸업 후 차비 정도만 가지고 무작정 상경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 군인이 옆자리에 타더군요. 키가 외국인처럼 크던 그 군인은 제 옆에 앉자마자 냅다 울기 시작했어요. 전 너무 놀라 무서울 지경이었죠. 그 군인이 울면서 저한테 괴로움을 토로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뿐인 가족인 저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 치르러 가는 중인데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전 이제 고아가 된 거예요. 세상에 핏줄 섞인 가족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 군인의 사정을 듣자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군요.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으면 초면인 나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을까 싶으면서 특히 고아란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같은 고아였으니까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저도 고아예요. 20년간 고아원에서 살다가 차비만 갖고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도 세상이 무서워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저도 고아란 말에 남자가 울음을 좀 그치더군요. 죄송해요. 아가씨가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네요. 남자가 참 못 볼 걸 다 보였어요. 게다가 난 군인인데 참. 슬퍼 죽겠는 마당에 남자고 여자고 군인이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한번 크게 울고 다 털어내세요.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다 잊혀질 거예요. 그때부터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린 고속버스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 보따리들을 잔뜩 풀어놓았죠. 그리고는 서울에 내려서 그 남자 엄마의 장례를 치러주러 같이 갔어요. 어차피 서울에 지낼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그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죠. 첫 만남에 우린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서울에 일정한 주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없었으니 그의 군대 주소만 받아서 펜팔이 시작되었죠. 우리 관계는 사귀는 단계를 뛰어넘어 바로 결혼을 고려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전 서울의 한 박스 공장에 취직했고 공장 기숙사에서 지낼 수 있었으며 군인이었던 내 남자친구 이상구는 휴가를 최대한 자주 내어 절 만나러 왔죠.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옛날엔 아가씨가 공장에서 일하면 유부남이건 총각이건 많이들 찝적댔어요. 저에게도 유부남 팀장이 다방 가서 커피 한잔 하자며 그렇게 들이댔었죠. 절 갖고 놀려는 수작이 뻔해 보였어요. 그날도 고된 노동 후 공장 기숙사로 들어가 쉬려는데 그 팀장이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어이,
김미정이, 우리 다방 약속 어떻게 된 거야? 팀장님, 왜 저한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유부남이 댁에 가서 아이 돌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이 밖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사모님이 알긴 하나요? 저 남자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다시 또 이러면 진짜 공장장님한테 다 일러 바칠 거예요. 뭐? 이런 앙큼한 년? 이렇게 도도하게 나오니까 더 섹시한걸? 그 팀장놈은 제 손을 잡으려 했고 그때 휴가 나온 줄도 몰랐던 남친이 어디선가 나타나 그 팀장한테 주먹을 갈기더군요. 너 뭐야? 이 군바리 새끼가 어디 민간인을 때려?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이 새끼야. 신고할 거면 내가 널 신고해야지. 너 가정도 있다는 놈이 왜 남의 여자를 건드리려 해? 미정이 내 부인이야. 앞으로 내 아내한테 한 번만 더 찝쩍거리면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남친이 세게 나오자 팀장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더군요. 박력 있는 남친이 너무 멋져 보이는 순간이었죠. 미정아,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나 제대하는 날 바로 혼인신고하자. 같이 살자고. 추진력 좋은 남친은 본인 말대로 제대하는 날 바로 혼인신고하러 가자고 했어요. 너무 간단하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죠. 서로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으니 계단 밑 창고 같은 곳에서 월세로 신혼여행을 시작했어요. 누우면 사람들이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저벅저벅 다 들리는 3평짜리 창고였어요. 하지만 신혼인데 뭔들 상관이 있겠어요. 한 1년 정도는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 다 좋았죠. 나한테 다시금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무진장 행복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되니 시궁창 같은 현실이 우리 콩깍지를 알아서 벗겨주더군요. 임신을 했지만 창고에서 아이를 낳아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어찌저찌 대출을 받아 원룸 반 전세로 거처를 옮겼죠.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때 당시 육아휴직이란 게 어딨겠어요. 아기 낳으면 바로 잘리는 거였죠. 우리 아들이 세상에 나와서 우유값은 매일 들어가는데 남편은 군 제대 후 한 달 이상 꾸준히 일해본 적이 없었어요. 전 우리 부부한테 친절하게 대해줬던 옆집 할머니한테 우리 아들 치어기를 맡겨놓고는 다시금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젖은 도는데 억지로 말리느라 화장실 가서 짜내기도 하고 식혜도 많이 먹었네요. 이번엔 식당에서 일했기에 남은 반찬을 집에 싸갈 수 있었어요. 거의 상하기 직전의 야채들도 얻어갈 수 있었죠. 맨날 일자리 구한다며 애기도 안 보고 밖으로만 돌던 남편이었기에 미운 감정이 점점 쌓여갔지만 어쩌겠어요. 내 남편이고 내 애의 아빠이니 내가 먹여 살릴 수밖에요. 그렇게 서로 미운 정만 들고 있을 때 남편이 번듯한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더군요. 미정아, 나 정화조 푸는 일 하게 됐어. 이게 거의 공무원 비슷한 직장이라 안정적일 것 같아. 이제 미정이 네가 애기 봐.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너무 잘됐다 자기야. 일단 우리 치혁이는 옆집 할머니가 봐주고 계시니까 나도 같이 돈 벌어야지. 힘들겠지만 수고해줘 자기야. 우리 치혁이 잘 키우려면 빨리 돈 모아야 하니깐. 남편은 늘 한두 달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두곤 했기에 이번에도 좀 불안했지만 웬일인지 이번엔 5개월 이상 잘 다니더군요. 월급도 따박따박 갖다 주고 말이죠. 정화조 푸는 일이 고된 노동이라 걱정했는데 내심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향한 안심은 금물이었어요. 남편은 취업을 하자마자 갑자기 사치스러워지더군요. 치혁엄마, 이 능력 있는 서방님이 뭐 사왔나 한번 봐봐.
자, 세상 금은보화를 다 사왔다고. 당신 살면서 이런 거 구경이나 해봤어? 남편이 사온 선물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어요. 아주 값비싸 보이는 진주 목걸이와 진주 반지, 두꺼운 금목걸이도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자기 월급 얼마 받는다고 한꺼번에 다 써버리면 어떡해? 야, 서방님이 선물 사왔으면 기분 좋게 받는 맛도 있어야지. 에이씨, 기분 잡치네.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남편은 대체 정어져 푸는 대가로 월급을 얼마나 받는 건지 이번엔 아주 비싼 고깃집으로 향하더군요. 자, 맨날 초식동물인 소랑 토깽이가 친구하자고 할 정도로 풀떼기만 먹고 살았는데 오늘은 배떼기에 기름칠 좀 하러 가자고. 내가 한우 만난 곳 알아놨으니까 애기 데리고 나만 따라와. 우리 치혁이도 고기 맛을 좀 알아야 할 거 아냐? 이 역시 태어나서 처음 비싼 한우집으로 가서 우적우적 먹었어요. 남편이 하도 큰소리쳐서 이 정도 돈은 충분한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큰 오산이었어요. 저희 부부와 치혁이가 만나게 한우를 뜯고 있을 때 저 뒤로 검은 그림자가 우리를 에워싸더군요. 경찰이었어요. 이상구, 절도범으로 체포한다. 바로 도망친 남편의 모습까지 확인하고는 전 놀라서 자빠질 뻔했죠. 절도범이요? 거기 서, 이상구. 남편은 100m도 도망가지 못하고 당연히 잡혔어요. 전 겁에 질려 아이만 안고 있는데 경찰이 서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더군요. 가서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갑자기 가져온 보석들이라든지 돈 얘기 등등. 낯선 환경에 우리 치혁이는 제 등에 엎여 자지러지게 울더군요. 저도 무서워서 마구 눈물이 났어요. 울면서 옆에서 조사받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죠. 이 미친 인간아. 정화조 푸는 직장에 잘만 다니는 줄 알았더니 진작에 때려치고 남의 돈이랑 보석 훔치러 다녔냐? 우리 애기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아, 내 팔자야. 에이, 맨날 돈돈거리니까 너 만족시켜주려 내가 이 짓거리까지 한 거 아냐? 망할 놈이었네. 뻔뻔한 남편은 오히려 제 탓을 했어요. 도둑질은 지가 해놓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은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졸지에 전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게 첫 번째 전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이미 전과 3범의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더군요. 범죄자와 결혼을 하고 그의 아기까지 낳아 기르고 있다니 내 인생이 뭔가 단단히 꼬였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었기에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깜빵에 갇혀있는 남편을 대신해 저 혼자 돈도 벌고 아이도 길러야 했죠. 이번엔 박스공장 대신 돈을 좀 더 준다는 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대신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라 눈코 뜰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4시간 이상 자지 못하고 일하며 아이를 돌보다가 아주 가끔 짬을 내어 교도소 면회를 가면 남편은 아주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죠. 그때쯤엔 이미 남편은 본인의 민낯이 다 드러났다고 여겼는지 오히려 저한테 지랄지랄을 하더군요. 전과 사실을 숨기고 저와 결혼했다는 것도 전혀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어요. 아니 이 여편네가 서방님이 옥에 갇혔으면 옥바라지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냐. 영치금 하나도 안 나오면 난 맨날 여기서 주는 콩밥만 먹고 살라는 거냐? 그럼 뭐 여기서 근사한 안주에 술이라도 자시겠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해서 깜빵에 갇힌 주제에 여기서 삼시세끼 밥 주면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리고 나 지금 치혁이 업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오랜만에 아들 봤으면 아기 안부라도 좀 물어야지.
순전히 자기 생각만 하고 진짜 이기적이라니까.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서방 욕이나 짓거리고. 너 깜빵에서 나가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부인 교육 단단히 시킬 거라고. 남편은 본인이 했던 말을 정확히 지키더군요. 형을 다 살고 나오자 그나마 숨기고 있던 야수의 발톱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조금만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집안의 집기를 다 던져 부셔버렸고 때론 저한테 손찌검까지 날리더라고요. 진짜 비참하기 짝이 없었어요. 급기야 남편은 도박에까지 손을 댔어요. 진짜 미친놈이 지랄하는 꼴이었죠. 도박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 제가 식당에서 힘들게 번 돈을 좀 모을라 치면 다 뺏어가 버리더군요. 야, 돈 내놔. 손순이 주면 오늘 밤에 내가 딱 3배로 튕겨서 갖다 줄게. 뭐? 이 미친인가나. 자기가 아기 아빠면 부모다운 올바른 행동을 좀 해봐. 애가 다 듣고 보는데 진짜 쪽팔리지도 않아? 이젠 당당하게 조박자금 달라고 요구해? 내가 돈이 어딨어. 당장 우리 치혁이 학교 보내야 하는데 티셔츠 쪼가리 하나 사 입힐 돈도 없어서 길거리에다 주워서 입힌다고. 너 진짜 돈 안 내놓을 거야? 좋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치혁이 내가 데려가지. 뭐? 이 인간이 진짜 돌았나? 내 새끼를 어딜 데려간다는 거야? 여보, 치혁 아빠. 남편은 정말 아이를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진짜 유치하게 짝이 없게 아이를 볼모로 와이프인 저한테 도박 자금을 뜯어내려 하다니. 남편은 단순하게 한 행동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 우리 치혁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핏줄이었어요. 저의 생명줄과도 같은 아이였죠. 어딘지 모를 장소로부터 아이와 함께 있을 남편이 전화를 하자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경찰한테 전화했어. 그러니 얼른 치혁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나 치혁이 없으면 죽는 거 몰라? 당신이 달라는 돈 다 줄 테니 도박을 하든지 기집질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난 이미 당신 포기했으니. 경찰을 무서워하는 남편이라 바로 아이와 함께 기어 들어오더군요. 전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서 집에 있는 현금을 냅다 남편에게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사이코처럼 희죽희죽 웃고 휘파람까지 불며 집을 나갔어요. 고마워 마누라. 약속한 대로 내가 딱 3배 불려가지고 올게. 남편의 그런 비행이 끔찍해도 싫었던 건 바로 우리 치혁이가 아빠의 단점만 보고 자라며 똑같이 따라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소리 지르면 돈 주면서 난 왜 돈 안 주는 거야? 나 애들하고 오락실 가기로 했단 말이야. 에이씨, 그럼 나도 선풍기 때려 부술 거야. 이치혁, 너 미쳤어?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지 아빠 또라이 짓 하는 건 그대로 배워가지고. 너 진짜 엄마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래? 너까지 이러면 엄마가 어떻게 사니? 초등학생인 아들 앞에서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서러웠어요. 생때 같은 내 자식 귀하고 또 귀하게 키웠는데 아빠의 유전자를 선천적으로 닮은 탓인지 아님 후천적으로 아빠 행동을 보고 배워서 그런 건지 그야말로 비행 청소년이 돼가고 있었죠. 마음 같아선 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치혁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었으니 제가 나서서 돈 벌러 다녀야 했어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말이죠.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시간이 부족할수록 아이는 더욱 엇나갔어요. 돈이 없어 메이커 달린 옷 한 번 사준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치혁이는 아주 비싼 파카며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니더군요. 너 이거 어디서 났니? 나이키 운동화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엄마가 시장에서 사준 운동화는 어쩌고? 엄마, 장난해?
나보고 시장표 짝퉁 신발이나 신고 다니라는 거야? 가오 떨어지게 시리. 그럼 이 옷은 다 어디서 났는지 어서 말해. 혹시 훔친 거 아니야? 엄마,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아빠처럼 도둑질해서 깜빵 갈 사람으로 보여? 훔친 거 아니고 친구가 나한테 바친 거라고. 내가 이 구역 일진이니 말이야. 뭐? 일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안 되겠다. 엄마가 당장 학교 가봐야겠어. 대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깡패짓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이, 간섭 좀 하지 마. 엄마가 대체 날 위해 해준 게 뭐야? 맨날 돈 벌러만 다니고 끼니 챙겨줄 생각도 안 하잖아. 다른 엄마들은 애들이 말 안 해도 나이키 운동화 잘만 사주던데 엄만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아, 이놈의 주구석 지겨워. 아들놈은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배웠는지 웬 아저씨가 하는 말투처럼 저한테 비난을 쏟아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돈 벌러 다니는데 이 세상 어디에도 내 희생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들이 곧 집에 돌아오겠지 하고 집에서 씩씩대고 있었지만 아들놈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아들 친구놈들한테 전화를 해봤지만 치역이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나에겐 세상 전부인 아들이 없어지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죠. 그리고 한 3일쯤 지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치역군 찾았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닷가예요. 바닷가요? 주소 주시면 당장 갈게요. 경찰에 신고하고 3일 동안 살아있는 송정이 따로 없었어요. 아무것도 입에 들어가지 않더군요. 물 한 잔도 못 마신 채 치어기를 찾아왔죠. 엄마, 왜 이제야 찾아왔어요? 나 돈 벌려고 일당 후하게 쳐준다는 전단지 보고 따라갔다가 배 타고 작살나게 고생만 했어요. 돈도 한 푼도 못 받고요. 그놈의 돈 벌려다가 사람 잡을 뻔했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엄마 너 없으면 죽어 이놈아. 다신 엄마 곁을 떠나지 말어. 너무도 철없는 치역이었지만 그런 험한 일을 겪고 나자 조금은 철이 들었는지 다시는 가출이니 뭐니 입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과도 상담을 해봤는데 공부하는 담을 쌓았지만 적어도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날라리짓 하던 건 멈췄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동안 이놈이 비행 청소년이 되어 벌인 사건 사고 때문에 부모인 제가 무릎 꿇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그 후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여전히 황당한 건 남편은 그동안 열심히 밖으로만 도느라 집안 돌아가는 꼴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단 사실이에요. 가끔은 제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있을 만큼 우린 남남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번에도 경찰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상구 씨 아내 되십니까? 모텔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남편 이상구 씨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옆에 계시던 여성분도 함께 사망했어요. 경찰서로 와주시겠습니까? 남편과 아들 탓에 내 집처럼 드나들던 경찰서였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미워도 가족이라고 내가 밥 차려주고 돈 주던 남편이 죽었다니 너무 큰 충격이었죠. 아들 치어기도 이제 많이 컸으니 사정을 잘 설명하고는 모든 과정을 함께 했어요. 멘붕에 빠진 모자인 저와 아들은 경찰서와 병원을 드나들며 남편의 사망을 확인하였고 장례까지 빠르게 치렀어요. 며칠간 심장이 쿵쾅쿵쾅 계속 뛰고 잠 한숨 못 잘 정도로 정신이 없더군요. 하지만 웬일인지 눈물은 안 났어요. 온갖 나쁜 짓을 벌이다가
급기야 바람까지 피우며 내연녀와 함께 모텔에서 나란히 사망한 남편이기에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장례식을 치르고 온 후 한 3일간 일도 안 나가고 집에서 내리잤어요. 어쩐 일인지 아주 꿀잠을 잤어요. 이제 남편에게 돈 뺏길 일도 끝났고 남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사는 것도 끝이다라고 생각하니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나 봐요. 단 5일 이상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난생 처음 약 5일간의 긴 휴식을 취한 뒤 다시금 생존을 위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맨날 돈 뺏어가던 남편이 죽고 나니 그제서야 돈이 좀 모이더군요.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며 나도 이제 내 식당을 한번 차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데 20대가 되어 대학도 못 가고 용돈 받으며 백수로 뒹굴던 아들놈이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결혼? 치어가, 너 여자친구가 있었니? 갑자기 웬 결혼? 직장도 아직 없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겠다는 거야? 엄마, 이치혁이를 아직도 몰라? 내가 누구야? 나는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고. 취직해서 어설프게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느니 화끈하게 돈 버는 법을 알았지 뭐야.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어디 가서 사기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여자가 나보다 10살 많은 애 딸린 이혼녀인데 클럽에서 돈을 엄청 펑펑 쓰더라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조폭 출신에 그 지역에서 엄청 돈 많은 걸로 유명한 사업가야. 엄마, 지역 유지란 말 들어봤지? 내 장인 될 사람이 지역 유지다 이런 말씀이지. 뭐? 치어가 아무리 백수여도 총각인 네가 애 딸린 이혼녀하고 결혼하고 싶니? 그 아이를 진짜 네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워줄 자신 있냐고.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돈만 보고 결정하면 어쩌자는 거야. 너 장사라도 하고 싶으면 엄마가 미천 대줄 테니 그런 결혼은 할 생각 마. 그 여자한테도 몹쓸 짓이야. 엄마, 내가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고. 장이도 날 흡족해 했어. 근데 나도 결혼하려면 그래도 좀 돈이 필요하니 엄마 모은 돈 얼마 있어? 그거 나 다 줘. 나중에 장가 가면 장인 돈으로 다 갚아줄 테니. 전 끝까지 아들을 만류했지만 결혼한다던 그 여자까지 데리고 와서 설득을 해대는 통에 넘어가고 말았죠. 상견례까지 별 탈 없이 지나가고 결혼식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며느리는 결혼 전엔 시모인 내게 나름 살랑거리며 예의를 갖추는 듯 했으나 한 3개월 지나니 본색이 드러나더군요. 예의는커녕 진짜 싸가지가 바가지인 여자였어요. 전 남편과 왜 아기 낳고 이혼했는지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저보고 아기를 또 낳으라고요? 아기 낳으면 몸매 망가지는 거 잘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기는 전 남편 아기 하나로 만족해요. 치혁이와도 이 아이만 잘 키우며 살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니 잔소리 마세요. 저 빡치면 진짜 또 이 결혼 파토낼 수도 있어요. 저 MZ세대라고요. 뭐? 얘 새아가 MZ건 뭐건 난 모르겠고 그래도 우리 아들과 재혼해서 또다시 가정을 꾸렸으면 아이 하나는 낳아야 하지 않겠니? 도통 요즘 세댁들이 아이 안 낳겠다고 하니 신생아 수도 줄고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 다 망하게 생겼구나. 그리고 네가 자꾸 MZ 거려서 제사가 뭐고 다 나 혼자 지내고 시애미로서 스트레스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명절에도 안 찾아오겠다는 거냐? 이 시애미랑 인연을 끊겠다는 거냐 뭐냐? 진짜 오랜만에 전화 연결이 된 며느리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과 함께 이번 명절에 찾아오라고 당부하자
옆에 있던 아들놈이 전화기 너머로 제게 소리치더군요. 아우, 엄마, 또 잔소리예요. 시엄마로서 며느리한테 갑질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이번 명절에 처갓집에만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솔직히 돈 없는 부모를 누가 찾아봐요. 엄마가 우리 부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해준 것도 없는 부모를 요즘 누가 찾아가나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모르시네. 끊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어지고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이내 곧 저도 주저앉고 말았죠. 도저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아들놈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너무 부질없이 느껴졌죠. 말썽만 부리다 저 세상 가버린 남편에게 기댈 수가 없으니 오직 우리 아들만 내 가족으로 여기며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돈 없는 부모라며 멸시당하는 꼴이라니. 내가 돈이 없는 게 다 누구 때문인데. 그토록 알뜰하게 살며 다 내 새끼 위해서만 돈 쓰고 내 새끼 결혼하는데 기죽지 말라고 있는 돈 박박 긁어 장가 보내놨더니 애미한테 하는 꼴이라니. 처참하고 또 처참했어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했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들이며 며느리며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더군요. 어차피 돈 없는 부모라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집에 오기도 싫어하는데 나도 연락을 안 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아들놈과 인연을 아예 끊어버리자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쯤 지나고 스팸 전화만 가끔 오던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또 광고 전화인가 싶어 받지 말까? 한 1, 2초 고민하다가 그마저도 반가워 받았죠. 사람의 음성이 너무나도 그리웠거든요. 전화 저편에서는 웬 가래 끓는 목소리의 할아버지 음성이 들렸어요. 미정이니? 김미정 씨 핸드폰 맞나요? 나 애비다. 김철순. 네 아빠야. 순간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목소리에서 한 50년 전에 아빠 음성이 떠오르더군요. 진짜 우리 아빠가 맞는 듯 했죠. 아빠, 진짜 아빠예요? 50년 전에 고아원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빠 목소리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내 아버지 맞아요? 그래, 맞아. 고아원에 널 맡기면서 본 게 마지막 우리 딸 모습이었지. 용케 기억하는구나. 양동철이라는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너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더구나. 그 사람 건너 지인을 통해 네 연락처를 어렵게 구할 수 있었어. 어서 만나자꾸나 우리 딸내미. 보이스피싱이든 아니든 만나자고 하는 장소로 냅다 향했어요. 이제는 80대 중반이 되어 머리는 하얗게 새버리고 주름이 쭈글쭈글한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외모가 변했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진짜 내 아버지였으니까요. 우리 모녀는 약속 장소인 식당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꺼이꺼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 차리고는 서로의 근황에 대해 쉼없이 털어놓았죠. 양동철이라는 이름도 참 희미한 그 양반은 제가 고아원에 있을 당시 저한테 참으로 추근덕대던 사람이었어요. 미성년자임에도 고아원 물건을 팔아넘기다가 다른 고아원으로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죠. 아빠가 건설 노동자로 외국 가서 돈을 꽤 모아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널 맡긴 고아원이 홍수에 통째로 떠내려가 버렸더구나. 그 후로 정신없이 사방팔방으로 우리 미정이를 찾으러 다녔지만 워낙 옛날이라 데이터가 남아있질 않았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나 마찬가지였지. 그 후로도 경찰에까지 의뢰해서 널 찾았지만 다 실패했어.
그렇게 난 지금껏 홀로 살면서 거의 도 닦는 심정으로 사업에 매진했어. 건설 현장에서 배운 경험을 살려 건설업을 했는데 중소기업치고 꽤 잘 나가서 돈도 많이 모아놨단다. 죽을 날이 다 되어 사회에 몽땅 기부할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딸을 만나게 되었구나. 모질게 즐긴 목숨 지금까지 유지하길 참 잘했다. 그 양동철이라는 작자는 내 회사 임원이었는데 사업수완도 있고 일머리도 뛰어난 직원이었지만 방법이 잘못된 사람이었어. 글쎄, 회사 돈을 몇 억을 빼돌리다가 딱 걸리고 말았지. 경찰에서 조사받는 양동철 양력을 보다가 너와 같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는 혹시 김미정이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주 또렷이 기억하고 있더구나. 그때부터 양동철이 내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보다 널 알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했어. 다행히 몇 달이 건너서 네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 남편은 예전에 사고로 죽고 아들 결혼시키고 잘 살고 있다면서 말이야. 그동안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다 이 아빠 탓이다. 아빠가 죄인이야. 널 고아원에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 핏줄은 무조건 끼고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아가. 미안해. 아니에요 아빠. 지금이라도 절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정정하게 계셔주신 것도 하늘에 감사하네요.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고 같이 지내요 아빠. 연세도 있으시니 혹시 병원 갈 일 있으면 제가 다 모시고 다닐게요. 80대인 아빠가 60대인 저에게 아가라고 부르자 진짜 옛날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곤 홀린 듯이 아빠에게 지금껏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받은 푸대접까지 말이죠. 유치하지만 저도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서름을 하소연하고 싶었나 봐요. 아휴, 우리 딸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 아빠도 살아보니 돈 없으면 사람 대접받기 힘들더구나. 반대로 큰 돈을 벌고 나니 세상 사람들이 날 대하는 게 달라지더라고. 나 김철수는 그대로인데 말이야. 지금까지 번 돈 다 너 가져라.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돈 쟁여놔야 뭐하겠니. 저승 갈 때 갖고 가지도 못할 돈 한 살이라도 젊은 네가 다 쓰고 죽어. 이제 아빠가 주는 돈으로 널 위한 인생을 살아. 세상으로부터 대접받으면서 말이야. 다음 날이 밝자마자 아빠는 전문가까지 붙여서 작정하신 듯 재산을 제 명의로 다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현금이며 부동산까지 말이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에 얼떨떨해서 볼과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수십 번. 다행히 꿈은 아니더군요. 아빠는 양동철의 횡령을 계기로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이젠 꿈에 그리던 딸까지 만났으니 더 이상 아무런 미련이 없으며 그저 편하게 쉬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천군만마처럼 든든한 아빠를 만난 저는 카톡 프로필에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딱 3글자의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아빠가 제게 증여해 주신 종로에 위치한 빌딩이었고 메시지엔 내 빌딩 이렇게 3글자를 적었죠. 그러자 딱 2시간 만에 아들이 찾아오더군요. 집으로 말이죠. 엄마, 카톡에 올려진 빌딩 사진 뭐야? 상태 메시지에 내 빌딩이라니. 그게 어떻게 엄마 빌딩이야? 엄마 미쳤어? 아니 뭐 로또라도 한 100번쯤 맞은 거야? 아무리 오래도 절대 안 오더니 카톡 프로필 보고 단번에 집에 온 거야? 엄마가 허트말하는 거 봤니? 그거 진짜 내 빌딩이야. 5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러니까
네 외할아버지가 엄마한테 증여해 주셨어. 등기부 등본이라도 보여주랴? 뭐라고요? 진짜야? 와, 엄마 완전히 재벌됐네. 엄마, 지금까지 내가 와이프랑 엄마한테 뭐라 한 거 다 잊으세요. 그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장인 재산 빼돌려서 쓰다가 딱 걸렸어요. 우리 장인 조폭 출신인 거 알죠, 엄마? 나 이혼당하는 건 기본이고 장인한테 걸리면 완전히 뼈도 못 추리게 생겼다고요. 나 한 3억만 주면 안 될까요? 엄마, 나 이 돈 없으면 죽어요. 나 좀 살려줘요, 제발. 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들에게 차갑게 얘기했어요. 그럼 장인한테 걸려서 뼈도 못 추리고 죽어. 네가 엄마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좋아라 하던 돈 많은 장인이잖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집 사위로 뼈를 묻으라고. 당장 집 나가. 나 이제 우리 아버지 모시면서 아버지의 대골 같은 집에서 함께 살 거야. 내 핏줄, 진짜 내 가족은 우리 아빠뿐이야. 더 이상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 싫어. 남은 내 인생도 소중하니까. 우리 인연 끊고 살자. 잘 살아라, 이치혁.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래도 엄마 아들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발요. 네? 전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아들을 그대로 내쫓아버렸어요. 현재로선 모르겠어요. 언젠가 아들을 용서해 줄지, 아님 눈 감는 그날까지 남남으로 살지는요. 하여튼 지금은 아들 그림자도 보기 싫으네요. 지금껏 아들한테 당한 게 하도 많아서 이젠 제 마음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요. 이만큼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살았으면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각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는 여러분, 헌신만 하다간 진짜 저처럼 헌신짝 되기 쉽습니다. 제발 자신도 좀 돌보면서 살아가세요. 이상 수십 년 동안 지지리도 고생하며 살아온 아지매의 푸념 섞인 조언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큰 행운을 주신 아버지를 모시고 여기저기 효도 관광도 하고 즐기며 살려고요. 진정으로 날 위해 살아줄 사람은 역시 부모밖에 없나 봅니다. 예전엔 뭐 좋은 인생이라고 오래 사나 싶었는데 이젠 100살까지 살고 싶은 욕심이 마구마구 샘솟네요. 사연살롱 구독자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고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